일본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도 건재하고 취업률도 괜찮게 좋죠. 유지되고 있잖아요. 취업률이 너무 좋아. 비결이 뭐였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겉보기에는 일본 상황이 어쨌든 좋아 보여요. 네. 과거 일본이 이게 늘 붙었던 수식어 장기 복합 불황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결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업률이요? 예. 실업률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고용률이 굉장히 회복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상 선진국에서 1%, 2%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 정도 나오면 완전 고용이라고 봅니다. 그럼 몇 %까지 갔어요? 일본 2%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 실업률은 통상 한 8에서 10% 사이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실업률은요, 체감적으로는 한 24, 5%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더 악화됐죠.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됐죠. 혹시 이 실업률이나 이런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의 젊은 청년들의 수가 감소해서 지표상 그게 좋아진 거 아닌가요? 아 거기 채워져서 고령들이 그런 얘기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취업률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24시간 영업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못 뽑아가지고 야간 영업을 못할 정도였었어요. 좋은 취직 자리가 많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 일본은 봐봐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취업률도 좋잖아.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니까 한국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겠어? 지금 이제 한국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후가 되면 이 청년들이 오히려 희소 자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곳곳에서 막 뽑아갈 것이야 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인터넷에서 일본 취업하는 게 붐이었던 때가 맞아.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한데 지금도 뭐 글 찾아보면은 아직도 좀 맞아요. 준비하고 있는 네.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졸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입니다. 다. 예, 대학 졸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다 합니다. 그 일본은요? 일본은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어떤 조사? 상위 62개 대학의 졸업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62개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그것도 상위. 그것도 상위예요. 상위.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취직 잘하는 그렇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한국은 가잖아요. 웬만하면 가도록 권유도 하고 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본인의 생애 전체에 걸친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50% 수준입니다. 50%? 갈까 말까를 이제 둘 중 하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취업이 잘 되니까. 그렇죠.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한국보다는 적어요.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아르바이트 그 임금이요. 조금 좋은 데는 1,200엔, 1,300엔까지 갑니다. 자, 1,000엔이라고 치고요. 하루 6시간만 알바로 일한다고 쳐요. 6,000엔 받죠. 먹고 살겠다. 자, 곱하기 30일 해봅시다. 한 달. 18만 엔입니다. 자, 참고로 일본의 대졸자 평균 임금이 19만 엔입니다. 어머. 너무 차이가 그런데 대졸자들은 또 정규직이잖아요. 그럼 일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심해요. 야근도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알바는 상대적으로 그런 책임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친구들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19만 엔 받아서 지금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야, 나 알아서 하루에 6시간 반 설렁설렁 일해도 너와 비슷한 임금 나와. 앞으로 어차피 대기업 다니면 병원비로 다 쓸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소위 이제 인생을 향해서 이제 좀 전형적으로 해야 될 젊은 친구들의 어떤 향상심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깨닫는다는 단어를 써서 사토리 세대라고 표현하는데요. 득도, 도를 깨달으면 인생 살아봐야 별거 없다라는 거를 인생 공사. 알죠. 그러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해서 미래의 열매로 치환하려는 작업들을 안 하게 돼요. 근데요, 저는 아무리 좀 비정규직이고 좀 무기력하다 그래도 원하면은 좀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본이 좀 부럽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갈까 할 때 그건 좀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은 1억 2,300만이에요. 인구가 많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국은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미난 것은 1억 2,300만이 성장이 안 된다 해도요. 전년도 1%만 해도 엄청난 GDP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내수에서 나옵니다. 내수는 일자리와 직결되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참에 알바생 새로 뽑으실 생각 없으세요?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 근데 인구가 이렇게 줄면은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내려갈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면 수요가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요가 줄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을 맞추거나 아니면 공급이 그대로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논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면 부동산의 미래도 밝지 않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네. 근데 서울 수도권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희한하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인구가 줄어도요, 수요가 안 줄면 가격은 올라가요. 즉, 인구는 줄어도 집이 필요한 바로 세대주가 되겠죠? 세대주가 늘어나면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저렇게 1인 가구들은 다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가 수요가 서울에 계속 있거나. 그렇죠. 있겠죠. 지금 1인 가구가 900만에 달하거든요. 900만에 달하는데 역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출산율이 이렇게 주는 거와 1인 세대가 느는 거가 반비례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서울 어떻게 할 건데요. 자, 다 서울은 계속 모이죠. 좁아 모이잖아요. 죽겠는데. 네. 모이잖아요. 왜 모이자는 거죠. 특히나 15세부터 24세 청년 인구는 교육과 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취업에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취업에 직결되는 건 뭐죠? 일자리에 또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서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1인화를 넘어가지고 끊임없이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서울은 더 박혀지는구나. 그렇죠. 재미난 거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방에서는 옛날에는 청년이 왔고 돈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고령자도 몰려온다고 그래요. 75세 이상의 지방 거주자의 서울 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서울로요? 나이가 든 분들이 서울로 그렇죠. 자연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돌아가는데 그죠. 병원이 뭐지? 많으니까 비양한다 뭐 그런.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원래 75세 이상들은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봤어요. 애초에 이론은 60세가 넘으면 잘 안 움직인다고 봤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줄 더 것 같아. 많은 문화 혜택, 의료 혜택, 그리고 그렇죠. 손주들도 보고 네. 가까이에서 그러려고 이제 서울로 이사 오시는 거죠. 그 대낮에 서울역에 가셔서요. KTX를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 꽤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인식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서울에서의 대학병원 약 그 통 있죠? 네, 약봉지. 약봉지. 그 받은 이걸 들고 타셔서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평일 낮에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분들은 그래도 이동할 수 있는 그래도 여력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동도 힘들어. 그럼 어떡할까요? 서울에 그런데도 오시는 노후의 간병 시설이라든가 의료 시설 이거 서비스는 또 받고 싶어. 그리고 돈도 좀 있어. 그럼 지방에 있을까요? 서울에 오죠. 이걸 다시 부동산과 연결시키면요 재미난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수요와 공급 논리로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뭐냐면 원래 부동산의 수요자들은 집이 필요한 사람 누구죠? 바로 결혼을 앞두거나 20대, 30대 특히나 지역에서 올라오신 그 서울에 거점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내 집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들이 필요한 집들을 누가 공급했을까라는 거죠. 과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주기 가설에 따라서 나는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고 또 이 큰 재산을 자녀들에게 또 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쪼개가지고 주고 공기 좋은 환경 좋은 자기 지방이나 권역에 내려가서 살 거야라고 해서 중고주택의 전형적인 공급자가 되어 왔었어요. 60대, 70대는.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새로운 수요자가 돼버렸어요. 맞아. 공급은 제한적인데 가뜩이나 공급을 해야 될 사람이 또 수요로 빠져버리면 이거는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부동산 값은 전혀 뭐 부동산. 아니야, 그것도 위험해. 교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렇습니다. 표정 되게 얄미우셨어요 방금.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일반 물건처럼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입지라는 인프라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재화이기 때문에 이것들은요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특히나 인구가 줄어도 안 떨어질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떨어지는 쪽도 많습니다. 떨어지게 하는 그 악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본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하고요. 한국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지금도 일본 도쿄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고로 인구가 줄고 있죠, 서울은. 예. 저 위를 보실까요? 위를 보시면 한국의 수도권이에요. 역시 일본하고 추세가 비슷한데 하나 더 수도권의 집중도가 훨씬 높죠. 네,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잖아요. 높네요. 이거는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한국처럼 저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 중에서 100명이라면 52명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50에 가 있네요. 넘어섰죠, 절반을. 근데 재미난 거는요. 수도권이 저렇게 늘어나는 것도 이유도 알겠어요. 어쨌든 서울이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초록색, 서울을 안 보시죠.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은 1990년부터 사실은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천만이 깨졌죠, 이미.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인 인구도 서울로 몰려드는데 왜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 인구가 늘어날까요? 결국 그 연령별 그리고 자산 축적별 양극화 현상인 것 같아요. 고령자분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것은 의료와 간병의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그런 시설들이 잘 몰려 있는 강남 3구 쪽에 75세 이상의 유입률이 현저합니다. 즉 연령도 있으시고요. 경제력도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반면에 서울 인구는 줄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30대, 40대 혹은 20대의 청년 인구, 원래는 서울 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신도시 쪽으로, 경기권으로 수도권 쪽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특히나 구매력을 갖추고 있고 또 그 기반 시설이 충족돼 있는 지역 공간에서는 또 끊임없이 인구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 신도시도 사실 신도시 나름이잖아요. 어떤 신도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좋은데 어떤 신도시는 정말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고 진짜로 말 그대로 베드타운이지만 그래서 분양 엄청 강고해서 분양도 안 되고 들어갔더니 막 결국 그런- 하우스푸어 돼갖고 분양도 네. 안 되고 공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을 봐야 될 이유가 일본도 한국하고 유사하게 수도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도는 다 품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주변부에 신도시들을 많이 지었던 과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실제 이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한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제 선례로 삼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임원과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된 거죠. 도쿄가 있고요. 이쪽 끝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신도시입니다. 약간 일산 같은 곳인가요? 네, 조금 더 가깝죠. 네,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기는 다마 신도시 안에 있는 타치가와시라는 데입니다. 자, 이 둘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의 신도시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사람들의 가치 선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상반된 사례예요. 일본에서 신도시가 고스트 타운이다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저도 가서 봤는데요. 무령도시. 한 개 동에 50가구를 분양을 했어요. 입주자는 5가구. 어머야, 무서워라. 거기 어떻게 살아? 만약 5가구만 들어오면요, 엘리베이터도 안 가. 안 갑니다. 어머, 불도 다 왜냐하면 꺼져 있어. 50가구가 내야 될 엘리베이터 비용을 5가구가 내야 되는데 내겠어요? 버스 다닐까요? 안 돼. 안 타죠. 다녀도 한 반나절에 하나씩. 그렇죠. 가요. 그 60년, 70년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마 30대, 20대에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가족을 구성 막 했던 완전 그분들이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됐죠? 이제 7, 80. 7, 80이에요. 자녀들 분가시키고 나서 부부 둘이 살다가 그중에 한 분이 아프시겠죠. 이제 아프면 시설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도 한 분은 시설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같이 서로 좀 돌봅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이제 또 아프시겠죠. 그럼 이 집이 빈집이 돼요. 시설로 들어갑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지어져 있을 거고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팔리지도 않으니까. 예, 그거예요. 이게 일본의 신도시의 지금 평균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일본의 신도시가 저렇게 소위 망했으니 한국의 신도시도 쉽지 않을 거야라는 이제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타치가와시를 사례를 보면 같은 신도시인데 또 다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타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리적, 인접 여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가깝죠, 그죠? 네. 더 출퇴근 거리도 가까울 거예요. 타치가와시의 역세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인구가 몰려들어요. 아까 얘기했으나 지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의 가격이 좋아요. 이 타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면 2000년대 그 초반, 2000년부터 한 2015년까지 가격이 한 103, 4% 뜁니다. 뛰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신도시도 신도시 나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신도시랑 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워낙 비교할 거리가 많아서 뭐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선 그 신도시의 필요성, 그다음에 정책의 어떤 경험들은 한일 유사합니다. 어쨌든 인구가 몰려들었고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된다는 것들이 89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소위 52%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또 줄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년, 20년 후가 되면 바통을 연결되는 이제 30대, 40대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그것이 뒷받침될까? 반면에 일본의 사례를 또 놓고 보면 어쨌든 인구는 빠질 거예요. 빠지고 일본처럼 그런 경로를 따르지 못한다면 한국의 베드타운, 여기는 정주 기능만 있지 직주 기능이 없거든요. 그쪽 지역을 떠나가지고 일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공간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신도시가 일본의 경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한국만의 독특한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힘들어요.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 서울은 부동산 불패다.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쭉쭉쭉 올라갔죠. 아직까지. 불패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양쪽 쪽에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볼 것인가.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 외부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금리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수요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입지와 관련돼 있는 어떤 특수성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하게 평균적으로 일본의 미래를 밟아갈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근 평가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